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는 반도체에서 차지 캐리어인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가 단위 세제곱센티미터당 몇 개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식을 공부했죠. 그래서 일렉트론 이퀄리브리움에 있는 2장까지는 기본적인 가정이 이퀄리브리움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할 거고,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있는 반도체의 경우에 일렉트론의 농도 이렇게 표현하거나 홀의 농도 또는 이렇게 일렉트론 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식을 얘기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식들은 일렉트론이나 홀의 평형 농도를 뭐의 관점에서 기술한 거냐 하면, 일렉트론은 컨덕션 밴드를 기준으로, 홀은 베일런스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근처로 많이 가 있을수록 또는 베일런스 밴드 근처로 많이 근접해 있을수록 일렉트론 또는 홀의 농도가 많아진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상대적으로 컨덕션 밴드 엣지 또는 베일런스 밴드 엣지에 위로 많이 붙어 있으면 N타입, 밑으로 많이 붙어 있으면 P타입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평형 농도를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식인데 꼭 컨덕션 밴드나 베일런스 밴드 관점에서 페르미 레벨의 위치를 기술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도핑이 안 돼 있는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인 경우에 페르미 레벨 EI라고 표현되는 이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은 거의 가운데 있고 한가운데에서 살짝 밑으로 있다고 했는데 거의 가운데였죠. 그래서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얼마나 멀어지느냐. 위로 멀어지면 N타입, 밑으로 멀어지면 P타입. 마찬가지 얘기죠. 컨덕션 밴드 엣지나 베일런스 밴드 엣지를 기준으로 페르미 레벨의 위치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일렉트론과 홀의 개수를 표현하든지, 또는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로부터 얼마나 위로 멀어졌는지 또는 아래로 멀어졌는지로부터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를 표현하는 요 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 공부할 이 3장에서는 이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캐리어 액션이에요. 캐리어가 뭔 짓을 하나 봐. 좋은 짓을 해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뭔 짓을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평형이라고 하면 그 반도체가 어떤 교란이나 요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퍼터베이션이 없는 상태인데, 소위 말해서 이 퍼터베이션이라는 거는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준다거나 또는 농도 차이가 있다거나 또는 빛이 쪼여진다거나 하면 요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의 영향인 드리프트,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의 차이, 농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디퓨전,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과 리컴비네이션, 일렉트론 홀이 생겼다가 엎드렸다 하는 그 현상, 이런 현상이 이제 빛이 있으면 더 두드러지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3장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자의 농도 또는 홀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2장에서 배운 이 농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왜냐하면 평형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안 변해. 온도가 일정한 이상, 온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 다 고정된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인지 좋은 짓인지 어떤 짓거리를 하면 그게 변해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농도, 일렉트론이나 홀의 농도가 변하는 양상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면 좋겠죠. 그 식, 그걸 이제 상태 방정식인데, equation of state, 요거까지 공부하는 게 이 3장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퀄리브리움과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뭐 거의 모든 이공계 교과목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대부분의 이공계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항상 이퀄리브리움을 가정하죠.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 스테디 스테이트를 얘기해. 그러다가 더 발전하면 이제 난 스테디 스테이트, 그래서 아주 복잡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퀄리브리움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고,
오늘부터 이퀄리브리움이 아닌 상황을 공부할 건데 먼저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이퀄리브리움, 서머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 또는 서멀 이퀄리브리움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평형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농도, 전자나 홀의 농도가 평형에 있다는 거예요. 왜 평형에 있냐 하면 온도가 일정해. 어디 적어놨는데 온도를 일정하게 해서 예를 들면 상온 온도가 일정해. 게다가 전자나 홀의 농도가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뭐 일렉트리컬 포텐셜을 건 것도 아니고 볼티지를 걸지도 않았고 일렉트릭 필드, 뭐 매그네틱 필드, 그다음에 빛을 조사하고 이런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온도가 일정해. 그러면 당연히 이퀄리브리움에 있는 거죠. 이게 이퀄리브리움이에요. 따라서 이퀄리브리움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 하나는 시간에 따라 농도가 안 변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위치건, 이게 만약에 세마이컨덕터고 이퀄리브리움에 있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건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는 어때요? 일정해요. 콘스탄트예요. 시간에 따라서도 안 바뀌고 포지션에 따라서도 농도가 안 바뀌어요. 이게 이퀄리브리움이지. 이 이퀄리브리움의 개념은 비단 세마이컨덕터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고 모든 화학이나 뭐 물리적 학문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다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어떠한 양이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안 변하는 거야. 그게 이퀄리브리움이에요. 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건 예를 들면 온도가 상온으로 일정해. 그리고 암실에 들어가 있고 일렉트릭 필드를 걸지도 않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지도 않은 세마이컨덕터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전자나 홀의 농도는 항상 일정해. 항상 일정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다음 강의쯤에 공부할 텐데 소위 말해서 이 온도에 의해서 상온이라는 온도 때문에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전자들이 있죠. 그렇죠? 이 올라가는 전자가 있으면 뭐야? 일렉트론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그 똑같은 개수만큼 다시 내려가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농도가 안 변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된, 서멀 제너레이션 되는 일렉트론이나 홀이 있다면 그 똑같은 숫자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리컴비네이션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숫자가 똑같아. 따라서 농도가 안 변하죠. 이게 이퀄리브리움이에요. 반면에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과목에서도 다 공부했지만 어떠한 양이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는 걸 말해요. 따라서 이게 지금 세마이컨덕터인데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는 말은 요 지점에서 일렉트론의 농도가 시간이 변해도 안 변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 그래서 이 전체 세마이컨덕터의 전자의 농도가 다 똑같아요? 그건 농도는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농도가 안 변한다. 여기서도 안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따라서 우리가 바깥에서 뭐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거나 어떤 짓거리를 해서 반도체의 요동을 일으켰어. 일렉트론이나 홀의 농도의 요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특정 지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그 농도가 안 변하면 그걸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지요. 이 개념은 다른 모든 교과목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LED, 뭐 이건 레이저 다이오드인데, 자 이게 일정한 커런트 덴시티에서 동작하는 뭐 LED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에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커런트 덴시티에서 동작하는 어떤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오퍼레이션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 하면 커런트 덴시티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커런트 덴시티라는 건 뭐지? 우리가 뒷 슬라이드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커런트가 단위 시간당 어떠한 면적을 지나가는 차지의 양이죠. 그게 커런트지. 그래서 쿨롱 퍼 세크죠. 전류는. 그리고 이 전류를 단위 면적으로 전하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단면적으로 나눠준 것. 그게 전류 밀도지. 커런트 덴시티. 따라서 커런트 덴시티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차지가 얼마나 지나가느냐. 이거예요. 어떤 단면적을 단위 시간당, 요 단위 면적당 차지가 얼마나 지나가느냐.
이러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플럭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커런트 덴시티는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차지 플럭스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기에서는 커런트 덴시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 LED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동작한다는 말은 커런트 덴시티가 일정화되는 거야. 커런트 덴시티가 지나가는 커런트 덴시티가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어떠한 플럭스가 일정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떤 플럭스가 일정하려면 뭐야? 그 지점에 대해서 들어가는 인플럭스와 나가는 아웃플럭스가 정확하게 매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점에서의 커런트 덴시티는 일정하게 되겠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생각할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움과 구별되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가 좀 쉽거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뭐겠어요? 이제 농도가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도 이 특정 지점에 대해서도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변하는 이런 건 non steady state겠지. 이건 더 복잡하겠죠. 하지만 너무 복잡한 케이스 갖고 얘기하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좀 덜 머리 아픈 steady state를 위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 먼저 current density가 전류가 됐든 전류 밀도가 됐든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짓거리를 하면 이제 뭐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본적으로 일렉트론이나 홀의 농도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지 그 첫 번째가 일렉트릭 필드를 걸으면 영향을 받아요.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떠한 세마이컨덕터가 있는데 이쪽을 포지티브 포텐셜을 걸고 이쪽을 네거티브를 걸었어요. 그러면 홀은 네거티브 쪽으로 가고 일렉트론은 포지티브 일렉트로드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차지 캐리어들이 움직일 거예요. 이와 같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차지 캐리어가 움직이는 차지드 파티클이 움직이는 현상을 드리프트라고 불러요. 드리프트. 기본적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이제 드리프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차지드 파티클에 이 그림에 그려놓은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이쁘게 직선으로 못 가요. 가다가 막 뭐하고 부닥쳐. 뭐하고 부닥친다? 지금 움직이는 얘네들은 뭐예요? 일렉트론 아니면 홀이죠. 근데 얘네들이 저쪽이 지금 뭐 포지티브 일렉트로드야. 그럼 나는 전자라면 내가 절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려고 하다가 막 다른 애들하고 부닥쳐요. 뭐하고 부닥칠까? 여기 레티스에 실리콘들이 잔뜩 있죠. 실리콘 원자, 레티스에 있는 실리콘 애톰 또는 도핑이 충분히 많이 돼 있다면 도핑을 하고 나면 걔네들이 이온화된다 그랬지. 그래서 아이오나이즈드 도너 또는 아이오나이즈드 억셉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하고 자꾸 부닥치게 돼요. 이와 같은 스캐터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가스가 우리가 물리화학 시간에 카이네틱 모델 얘기했었죠. 그 카이네틱 모델에서 가스들이 막 충돌하면서 랜덤 모션을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부닥치게 돼요.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의 네트 모션은 홀에 대해 예를 들면 이쪽이 네거티브 일렉트로드네. 그러면 홀에 대해서는 일로 가게 되고 일렉트론에 대해서는 저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와 같은 모션을 갖다가 드리프트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드리프트는 이 스캐터링에 의해서 저지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드리프트라는 말을 물리화학 2 시간에도 사실 언제 공부했냐 하면 전해질을 물 같은 데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전극을 2개 집어넣고 포텐셜을 걸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양이온이나 음이온도 반대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전극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었죠. 그때 이온들이 필드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현상이 드리프트였어. 그렇죠. 이 칠판을 보면 이건 물리학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잠깐 한번 리뷰해 봅시다. 이 Z는 차지 넘버고 E는 엘리멘터리 차지예요. 우리 강의에서 Q라고 쓰는 그거예요. 1.6 곱하기 10-19승. 그 다음에 요 E, 대문자 E가 일렉트릭 필드야. 일렉트릭 필드가 크면 클수록 요 차지드 파티클, G2라는 전하를 갖고 있는 차지드 파티클의
얘네들이 받고 있는 일렉트리컬 포스의 양은 이렇게 표현돼요. 예, 이 포스 때문에 반대의 차지를 띠고 있는 전극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예, 물속에 들어가 있는 이온들이 끌려갈 때 뭐하고 부닥치게 돼? 물분자들하고 부닥치게 되고 걔네들이 마치 비스코스 드래깅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었는데 걔네들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프릭셔널 포스라고 불렀었고 이때 프릭셔널 포스는 얘네들의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커졌었고 그때 비례상수가 마찰계수였었어요. 프릭셔널 코에피션트. 그렇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끌려가는 힘과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이 마찰력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매칭이 될 때 차지드 파티클은 일정한 속도, 스테디 스피드를 일정한 벨로시티를 가지고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쭉 유동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게 드리프트 스피드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 두 식을 이퀄로 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에 대해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렇지? 좀 이따 맞아 더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걸게 되면 전자하고 홀이 각각 반대 포텐셜이 걸리는 일렉트로드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마치 우리가 비스코스 드래깅이라고 얘기했던 솔벤트하고 부닥쳤던 그 현상처럼 레티스에 있는 실리콘 애톰 또는 이온화되어 있는 도펀트 이온들하고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스테디 드리프트 스피드, 벨로시티, 콘스탄트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갖게 되고 우리가 이걸 VD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절대온도 0도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서멀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죠. 그러면 이 서멀 에너지 때문에 전자들은 일렉트릭 필드가 설령 없더라도 서멀 모션을 해야 돼요. 서멀 모션. 그 상온이라는 온도가 공급해주는 그 열 에너지 때문에 걔네들은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여줘야 돼. 그게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는지 봅시다. 우리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죠. 서멀 모션의 벨로시티를 우리가 VTH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그 매스, 이펙티브 매스를 m 스타라고 표현하면 요게 그 병진 운동 에너지지. 요 에너지는 우리가 공급해준 hit이 그 kT인데 세 가지 XY 지축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2분의 1 kT씩 3배 갖고 2분의 3 kT씩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풀면 우리가 서멀 벨로시티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서멀 벨로시티가 요렇게 돼요. 요렇게. 여기에 요식 갖고 계산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상온에서조차 이렇게나 빨리 전자가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나 빨리. 이렇게.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기체 같은 경우에 카이네틱 모델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하고 비슷한 식이 얻어졌었어요. 그때 질소 같은 경우에 상온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초당 한 500m 정도 됐었어. 초당 500m. 근데 얘네들은 어때? 그거보다 훨씬 빠르죠? 훨씬 빨라. 왜 훨씬 빠를까? 질소 분자에 비해서 전자들의 움직임은 왜 이렇게 빠를까? 똑같은 상온에서. 가벼워서 그래요. 질소 원자에 비해서 얘는 무지하게 가볍지. 그지? 무지하게 가벼워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따라서 무지하게 심한 서멀 모션을 하고 있어.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일렉트릭 필드가 없는 상황에서 서멀 모션 하는 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네트 모션을 보면 얘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열심히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동한 거를 보게 되면 네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서멀 모션을 우리가 드리프트, 그러니까 포텐셜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배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그 드리프트에 의해서 차지 캐리어가 움직일 때 차지 캐리어가 움직이면 그게 바로 전류죠. 차지 캐리어가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전류를 유발시키는 건데
드리프트에 의한 전류를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부르고, 드리프트 커런트는 결국은 단위 시간당 차지가 얼마나 어떤 임의의 단면적을 통과해서 가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드리프트 커런트가 포텐셜이 걸렸을 때 어떠한 단면적을 차지 캐리어가 얼마나 단위 시간당 많이 지나가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전하량 Q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커런트예요. 그리고 단위는 쿨롱 퍼 세크고, 그래서 커런트 데인시티는 이거를 또 면적으로 나눠준 거니까 요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차지 플럭스예요, 일종의.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B타입 세마이컨덕터예요. B타입 세마이컨덕터고 여기에 임의의 어떤 단면이 있어요. 이 임의의 단면을 지나가는 지금 전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먼저 포텐셜 일렉트릭 필드 E를 걸고 나면 이제 어떤 드리프트 스피드가 빌로시티가 나타나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 이게 뭐예요? 거리죠. 거리. 따라서 요 거리, 그 거리가 뭐 대충 이쯤이라고 칩시다. 요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해지겠지. 이 값과 시간에 따라서. 이 거리 안에 있는 홀들은 다 일로 이 단면적을 툭 지나가게 되겠죠. 이 거리 안쪽에. 이 거리보다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시간 t가 지나도 이거를 못 지나가요. 이 단면을. 하지만 이 거리보다 안쪽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이 단면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단면적 A를 곱하면 이게 바로 뭐야? 볼륨이죠. 볼륨. 따라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볼륨, 여기까지라고 칩시다. 이 볼륨, 왼쪽 볼륨. 이 왼쪽 볼륨 안에 있는 애들은 시간 t가 지나면 이 단면적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홀의 농도 P를 곱했어요. 홀의 농도는 뭐야? 단위 세제곱센티미터당 홀의 개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요 P를 곱했으면 이게 뭐야? 바로 그 개수가 나온 거죠. 홀의 개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홀의 개수예요. 단위 시간 t 동안 단위 시간이 아니지. 시간 t 동안 단면적 A를 지나가는 홀의 개수예요. 이게 홀의 개수. 거기에다가 엘리멘터리 차지 Q를 곱하면 그게 차지 양이죠. 시간 t 동안 A를 지나가는 차지 양이고, 이 차지 양을 시간 t로 나누면 뭐야? 그게 바로 전류죠. 차지 나누기 t가 전류니까. 따라서 이게 전류가 돼요. 이게. 우리가 드리프트 빌로시티와 컨센트레이션 알고 이 에어리어 알면 Q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이게 바로 전류가 된다는 거예요. 전류가.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포텐셜을 걸고 여기다 플러스를 걸면 홀이 이렇게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 홀이 지나가면서 유발시키는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 이걸 우리가 I 드리프트라고 쓴다면 드리프트 커런트는 이렇게 될 거고, 이 드리프트 커런트를 단면적으로 나눠준 게 뭐야? 그게 커런트 데인시티. 홀의 차지 플럭스죠. 이렇게 식이 표현되겠지. 그렇죠? 요 J는 커런트 데인시티를 표현하는 심벌이에요. I는 커런트를 표현하는 심벌이고, 여기에 P라고 한 거는 홀이 지나간다는 거고, 요 드리프트라는 거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움직이는 홀이 유발하는 커런트 데인시티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요거를 면적으로 나눠주면 A가 없어지니까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자, 그런데 얘는 여기에 보면 커런트 데인시티가 많이 흐르려면, 드리프트 커런트 데인시티가 크려면 드리프트 빌로시티가 커야 돼요. 드리프트 빌로시티가. 근데 이 드리프트 빌로시티는 뭐에 의존하냐면 일렉트릭 필드에 의존해요.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면 드리프트 빌로시티도 커져요. 드리프트 빌로시티도 커져.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 VD 대신에 μE라고 쓸 거예요. 여기서 μ는 소위 말해서 모빌리티라는 거예요. 모빌리티고 E가 일렉트릭 필드예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 쓰냐 하면 바로 VD 이퀄 μE예요. 드리프트 빌로시티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고 그때 비례 상수가 바로 뮤예요. 모빌리티라고 불리우는. 이 관계는 우리가 물리화학 시간에도 공부했었어요. 아까 이야기하다만 여기로 다시 갑시다. 아까 전해질 용액에다가 예를 들면 소금물에다가 전극 이렇게 넣고선 필드를 걸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 했었잖아. 그때 일렉트릭 포스하고 이 프릭셔널 포스하고 이게 같아질 때 그때 드리프트 빌로시티가 나타난다고 했고 요 식을 정리해서 쓰면 드리프트 빌로시티는 뭐에 비례해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앞에 들어가는 GE 나누기 F 요거를 물리화학 시간에도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걸 다 합쳐갖고 그때는 U라고 썼었어. 물리화학식에서는 U. U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가 요 뮤예요. 요게 바로 모빌리티예요. 모빌리티. 따라서 이 모빌리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여기 있는 모빌리티는 이거나 여기 있는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모빌리티는 뭐냐 하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필드를 걸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얼마나 그거 민감하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필드를 걸어줘도 어떤 입자는 평 하고 쫓아가고 또는 도망가고 어떤 입자는 퓨 하고 쫓아가거나 도망가거나 해요. 왜 그래? 모빌리티 차이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일렉트릭 필드에 민감하게 그 녀석이 반응하느냐, 리스판스 하느냐, 이걸 모빌리티라고 불러요. 좀 더 이야기해보면 물리학 시간에 공부할 때 여기서 F가 프릭셔널 코에피션트였었고 이 F는 스톡스 릴레이션이라는 걸 쓰면 6파이 2타 A 이렇게 됐었어.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모빌리티 값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었어요. 자, 그럼 모빌리티가 뭐에 영향을 받았었냐 하면 여기 2타는 뭐야? 용매의 점도, 비스코시티예요. 비스코시티. 용매가 비스코스 할수록 모빌리티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A는 뭐냐 하면 차지드 파티클의 반지름인데 기냥 반지름이 아니고 하이드로다이나믹 레디어스였었어요. 하이드레이션 또는 솔베이션이 돼갖고 그 솔벤트들을 주렁주렁 거느리고 다니게 되는데 그 하이드레이션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반지름 어찌됐건 반지름이야.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놈이 모빌리티가 크고 비스코시티, 용매의 비스코시티가 작을수록 모빌리티가 컸었어요. 전해질 용액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고체인 반도체에서도 벌어져요. 마찬가지 현상이.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드리프트 빌로시티 V는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고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홀의 드리프트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있는 걸 갖다 홀 모빌리티 홀이 얼마나 일렉트릭 필드에 민감하게 리스판스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뭐냐 하면 그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 드리프트 빌로시티가 나타나는 현상이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비례상수가 모빌리티라고 했었지. 그래서 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작을 때는 드리프트 빌로시티가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해요. 이때 비례상수가 모빌리티 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앞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잘 맞아. 요게 일렉트론에 대한 거고 요게 홀에 대한 거예요. 일렉트론이든 홀이든 잘 맞아요. 이게 아마 실리콘에서의 실제 데이터인데 그런데 일렉트릭 필드가 좀 많이 세지면 얼마나 세졌나 한 이 정도만 돼도 지금 비례하지 않죠. 이제 어느 정도 점점점 증가세가 완화되다가 세츄레이션 돼버리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는 어떤 영역이야? 일렉트릭 필드를 크게 해줘도 더 이상 드리프트 빌로시티가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츄레이션 돼버려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일반적인 이퀘이션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드리프트 빌로시티는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서 커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가 작게 되면 완전히 리니어하게 돼요. 앞에서 내가 전해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렉트릭 필드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돼. 그런데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세츄레이션 빌로시티를 갖게 돼. 요걸 갖다가 세츄레이션 빌로시티라고 불러요. 세츄레이션 빌로시티를 갖게 되고 그 양상은 재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재료마다 충돌하는 애톰이 다를 거 아니야. 실리콘에서는 전자들이 돌아다니다가 홀이 돌아다니다가 충돌하는 게 뭐하고 충돌하는 거야?
실리콘하고 충돌해요. 또는 포스포러스나 뭐 아세닉, 보론 이런 거하고 충돌하는 거지. 하지만 저메늄이라는 반도체에서는 주로 뭐하고 충돌해? 저메늄하고 충돌해요. 원자력이 훨씬 큰, 정신이 없을 거야. 걔네들하고 충돌하면. 실리콘도 등치가 큰데 저메늄은 더 커요. 그래서 재료마다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빌러티도 재료마다 달라지게 되고, 실리콘인 경우에는 이 식에 보면 베타라는 게 있는데 이 베타 값이 홀에 대해서는 1이고 전자에 대해서는 2 이렇게 돼요.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작을 때는 선형으로 비례하고 그때의 비례 상수가 바로 모빌러티다. 이거를 기억하면 되고, 일렉트릭 필드가 아주 커지게 되면 세츄레이션 빌로시티를 갖게 되고, 그때는 일렉트릭 필드를 키워도 모빌리티가 드리프트 빌로시티가 커지지 않는다. 일렉트릭 필드가 커져도 드리프트 빌로시티가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런데 그 필드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거냐 하면, 여기 필드는 단위 거리당 걸려있는 볼티지, 포텐셜 차이니까 볼트 퍼 센티미터로 돼 있는데, 대충 여기 10의 4승, 이거면 얼마야? 10kV 퍼 센티미터야. 그 정도만 돼도 벌써 이 선형성에서 벗어나 있죠? 그렇죠? 여기도 로그 스케일, 여기도 지금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거예요. 벗어나 있죠, 선형성에서. 자, 어찌됐건, 이쪽 영역, 이 식 갖고 잘 맞을 거예요. 요게 홀에 대해서 유도한 거고, 일렉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도가 되겠죠. 일렉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면, 여기 심벌만 아이고, 여기 잘못됐네. 요 N이에요. N. 일렉트론 모빌리티여야지. 여기 N. 앞에는 일렉트론의 농도고, 여기가 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반대로 포텐셜이 걸려있는 전극적으로 일렉트론하고 홀이 이제 움직인다고 했는데, 따라서 토탈 커런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합이에요. 두 개의 합. 앞에서 얘기한 홀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와 일렉트론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 이 두 개의 합이 바로 드리프트에 의해서 흐르는 커런트, 우리가 측정하는 양이겠죠. 그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요 첫 번째 항은 요 식이고, 요거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곱한 거. 두 번째 항은 요거에다 일렉트릭 필드 곱한 거야. 커먼 팩터가 2니까 그거 가로로 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를 걸었다고 치고 여기다 플러스 걸었다고 칩시다. 그럼 홀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야. 홀이 일로 가야 되죠? 그지? 그럼 전류의 방향은 어디예요? 이 방향이지. 그렇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걸렸을 거 아니야. 이쪽이 플러스예요. 그럼 전자는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죠? 전자가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전자의 움직임에 의한 전류의 방향은 어디예요? 여기죠? 네. 따라서 요거 두 개의 합이라는 건 실제 두 개의 숫자가 합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두 개의 숫자가 합해지는 걸 의미해요. 자, 한편 어떤 반도체는 뭐 재료도 다 마찬가지지만, 굳이 반도체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녀석은 전기를 잘 통하고 어떤 녀석은 잘 못 통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electrical resistance 얘기를 하는데, resistance R은 사실은 지오메트리의 영향을 많이 받죠. 여기에 어떠한 뭐 반도체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이야기 하니까 양쪽에 전극을 입히고 볼티지 V를 줬어요. 그래서 측정했더니 전류 I가 나와. 그리고 이 길이가 L이에요, 지금. 요 전극의 면적, 단면적이 A야. 자, 이런 상황에서 커런트는 커런트 덴시티 J에다가 단면적 A를 곱하면 그게 커런트지요. 그렇죠? 커런트 I. 커런트 I는 V 나누기 R이죠. 왜? 오음의 법칙.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 V는 IR. 그렇죠? 요거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요 R. R은 어떻게 돼? R은 언제 커져요? L이 커질수록, 그리고 단면적이 작을수록 커지지.
그리고 그때 비례상수가 뭐야? 레지스티비티라고 불리우는 로지요. 예, 로. 그래서 요 R 자리에다가 로 곱하기 A분의 L. 요게 L이에요. L. 요건 슬래시고. 로 곱하기 A분의 L. 요게 바로 R이지. 요 로가 뭐라고 불리우는 거야? 비저항, 레지스티비티라고 불리우는 애들이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다시 쓰면 V 나누기 L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역수취해서 다시 쓴 거예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지. 이게 뭐예요? 볼티지, 걸려진 볼티지를 거리로 나눈 거. 이게 일렉트릭 필드죠. 이게 일렉트릭 필드 2고. 그 다음에 A 나누기 로. 여기서 요 A를 여기로 보냅시다. 여기 지금 커런트잖아. 그지? 요 A를 다시 1로 보내면 여기가 커런트 덴시티가 되고 이제 로분의 1이 남게 되겠지. 예, 로분의 1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J는 2 나누기 로예요. J는 2 나누기 로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J는 시그마 2야. 여기서 시그마가 뭐예요? 로분의 1. 비저항, 레지스티비티의 역수.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컨덕티비티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전도도, 전기 전도도 컨덕티비티예요. 따라서 J는 2 곱하기 로분의 1 또는 J는 2 곱하기 시그마. 요것도 옴의 법칙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옴의 법칙. V는 IR은 커런트하고 볼티지에 대해서 표현한 옴의 법칙이고 J는 시그마 2. 이거는 커런트 덴시티와 일렉트릭 필드 갖고 표현한 옴의 법칙이에요. 똑같은 옴의 법칙이야. 이 이야기도 화공제어 시간에 다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 커런트 덴시티는 일렉트릭 필드의 영향을 받고 그때 비례상수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지. 드리프트 빌로시티가 일렉트릭 필드의 영향을 받고 그때 비례상수 역할을 하는 게 모빌리티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식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요 J에 대한 식을 적어놨고 요 식하고 요 식을 비교하면 결국은 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 식하고 요 식 비교하면 결국은 로가 이거분의 1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컨덕티비티 시그마가 바로 이 분모라는 거지. 컨덕티비티 시그마가 바로 분모예요. 컨덕티비티는 뭐가 결정하냐 하면 엘리멘터리 차지에다가 홀의 농도, 홀의 모빌리티 또는 엘리멘터리 차지에다가 일렉트론의 농도,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컨덕티비티가 크다. 그러려면 이 분모에 있는 게 커야 돼. 레지스티비티가 작다. 그러면 이게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도핑을 했다고 칩시다. 반도체에다가 도핑을 했어요. 그래서 뭐 N타입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포스퍼러스를 충분히 많이 도핑했어. 뭐 한 10에 15승계 도핑했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많이 도핑했으면 결국은 요거 N 요 값이 뭐가 돼야 돼요? 도펀트의 농도가 돼야 되죠. 네, 도펀트의 농도가 돼야 되고 이 숫자 갖고 해볼까? 내가 10에 15승계 도핑을 했어요. 10에 15승계 포스퍼러스를 도핑했어. 그러면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은 몇 개 세제곱센티미터당? 10에 15승계. 그렇죠? 그 다음에 홀 컨센트레이션은 몇 개? 10에 5승계. 왜 10에 5승계지? NP 프로덕트가 NI의 제곱이죠? NP 프로덕트가 NI의 제곱인데 실리콘인 경우에 NI 값이 10에 10승이에요. 따라서 10에 10승의 제곱은 10에 20승이고 일렉트론 농도가 10에 15승이니까 P는 10에 5승이어야 되죠. 예. 따라서 요거는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지금 N타입에서는 10에 15승 도핑하면 이거 무시할 수 있잖아. 그래서 N타입인 경우에는 그냥 레지스티비티가 이렇게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컨덕티비티가 바로 요 밑에 있는 애예요. 요게 바로 컨덕티비티 식이에요. 또 P타입.
반대로 뭐 보론을 10에 15 쓴 게 도핑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게 무시되겠지.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억셉터의 농도가 바로 홀 자리에, 홀 농도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지스티비티 또는 이 컨덕티비티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레지스티비티와 컨덕티비티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좀 더 들으면 마음에 와 닿을 거야. 이거. 자, 혹시 질문? 왜 부화되냐고요? 좀 더 강의를 듣다가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안 하면 얘기해 보세요. 뒤에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과 관련되는 거야. 지금 저 친구 질문은 뭐였냐 하면 아까 우리가 실리콘에 대해서 그 일렉트릭 필드에 따른 드리프트 빌로시티 이 그래프를 보여줬죠. 그랬더니 쭉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 됐었어. 왜 일렉트릭 필드가 클 때 세츄레이션 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모빌리티가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는지 봅시다. 일반적으로 모빌리티는 어떻게 되냐 하면 가벼운 놈일수록 이게 이펙티브 매스예요. 이펙티브 매스고 가벼운 놈일수록 모빌리티가 커요. 그 전해질에서도 마찬가지였어. 가벼운 놈들이 모빌리티가 컸었어요. 그랬었잖아 여기. 아까 하이드로다이나믹 레디어스램에 등치 작은 애들이 가볍기도 하겠지. 걔네들이 모빌리티가 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가벼운 애들이 모빌리티가 커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기 있는 M 스타는 이펙티브 매스인데 그냥 이펙티브 매스가 아니고 컨덕티비티를 따질 때 얘기하는 이펙티브 매스예요. 전에 우리가 이펙티브 매스 배울 때 이펙티브 매스가 일렉트론하고 홀이 서로 다르다고 했었어. 뿐만 아니라 이 이펙티브 매스는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프로퍼티가 뭐냐에 따라서도 또 그 값이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density of state를 이야기할 때 이펙티브 매스 값과 컨덕티비티를 얘기할 때 이펙티브 매스 값이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컨덕티비티 이펙티브 매스예요. 어찌됐건 매스야. 가벼운 놈이 모빌리티 커요. 가벼운 놈일수록 일렉트릭 필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타우. 이 타우는 mean free time이에요. mean free time. 이것도 뭐 어서 많이 듣던 얘기지? 어디서 들었어요? 물리학 시간에 카이네틱 모델 얘기할 때 얘기했었어.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시간. 이거였었어요. 그렇죠? mean free time. 다시 말하면 전자든 홀이든 예를 들면 격자 안에 실리콘하고 한번 꽝 부닥치고 그 다음 부닥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값이 길수록 모빌리티가 커요. 자, 그런데 모빌리티의 단위는 그래서 요런 단위를 가져요. 센티미터 제곱 퍼 볼트 세크.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위예요. 자, 그러면 이 모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은 이제 스캐터링인데 부닥치는 거예요. 일렉트론이나 홀이 필드의 영향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다 보면 부닥치게 돼. 뭐하고? 두 가지하고 부닥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레티스에 있는 실리콘 원자들 걔네들하고 부닥치게 돼요. 이걸 레티스 스캐터링이라고 불러. 차지 캐리어가 레티스에 있는 실리콘하고 부닥치게 돼요. 근데 레티스에 있는 실리콘들은 차렷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쁘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나? 아니에요. 거의 주의가 산만한 그런 애들 뭐라고 부르지? 하여간 굉장히 주의가 산만해요. 레티스에 있는 원자들은 어떤 온도가 절대 온도 0도만 아니면 걔네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이쁘게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막 움직여요. 그걸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또는 포논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 레티스 격자에서 이 요동치고 있는 얘네들하고 계속 부닥치게 돼. 이걸 레티스 스캐터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레티스 스캐터링이 일어난다고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모빌리티가 나빠지게 되겠죠. 그지? 그리고 모빌리티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도 드리프트 빌로시티가 별로 크게 안 나온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도 커런트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도핑인 어떤 역할을 미칠까? 어떤 효과를 주는지 봅시다. 레티스 스캐터링은 도핑을 한다 그래서 레티스 스캐터링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도핑을 한다고 했을 때 난 디제너리트하게 도핑을 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이 도핑해봐야 한 10,000개 중에 1개 정도가 도펀트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차지 캐리어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그 실리콘 격자에 있는 원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뭐 도핑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도핑이 너무 심하게 되면 영향을 받아.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레티스 스캐터링도 작아져요. 왜 그런 거 하니? 온도가 낮아지면 레티스 격자 안에 있는 원자들의 서멀 바이브레이션도 살짝 이러고 있거든. 이러고 있는 애들하고 지나가는 전자들이 되게 웃기게 나오겠다. 저기 찍어 놓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하고 이렇게 있는 애들하고 어떨까?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미친 듯이 움직일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살짝 움직이니까 레티스 스캐터링도 작아지게 되겠죠. 반면에 또 어떤 스캐터링이 있냐면 이온화되어 있는 임퓨리티하고의 스캐터링이 있어요.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 이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얘는 기본적으로 차지드 파티클인 일렉트론이나 홀이 뉴트럴인 실리콘 원자하고 스캐터링 하는 거죠. 그렇지, 위에 거는.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차지드 파티클인 일렉트론이나 홀이 이온화되어 있는 포스포러스 또는 이온화되어 있는 보론, 다른 말로 얘기하면 P 플러스 또는 B 마이너스하고 스캐터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지? 등치도 꽤 있는 녀석인데다가 거기다 또 차지도 띄고 있어, 이 이온들이.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은 도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스캐터링 커지겠지. 도핑을 많이 할수록 스캐터링이 커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레티스 스캐터링은 점점점 사라진다 그랬죠? 레티스 스캐터링은 사라지지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 이온들하고 스캐터링 하는 건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차지를 띠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온들은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높지 않으면 이온들도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러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네들은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P 플러스다. 그러면 저쪽에서 전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야, 전자 놀러 와봐. 어디가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동네 양아치들이 선량한 학생, 이런 표현해도 되나? 삥 뜯듯이. 나도 중학교 때 한번 뜯겨본 적이 있는데. 마치 그런 상황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럴 법하지요. 레티스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뉴트럴이야. 온도가 낮아지면 바이브레이션이 점점점 약해지고, 그 스캐터링이 점점점 약화되지만,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얘네들은 이온들이 스캐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 좀 없어도 저쪽에 지나가는 애들, 야, 너 어디가? 왜냐면 쿨롱 인터랙션을 하니까. 그죠? 반대 차지는 당길 거고, 같은 차지는 밀칠 거 아니야. 따라서 심하게 영향을 받게 돼요. 낮은 온도에서도. 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커브가 이거예요. 이게 실리콘의 경우인데, 여기가 도핑 양이고, 여기가 모빌리티예요. 그래서 일렉트론 모빌리티, 홀 모빌리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딱 봐도 일단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어느 게 모빌리티가 커요? 일렉트론이 크죠. 실리콘에서의 모빌리티는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홀 모빌리티보다 커요. 일반적으로 도핑 레벨에 상관없이.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해? 컨덕티비티 이펙티브 매스가 어느 게 더 가볍다는 거예요? 일렉트론이 가볍다는 거예요. 일렉트론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값들이 적혀 있고, 값을 한번 볼까요? 값을 보기에 앞서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일렉트론을 보면 10의 14승에서 15승 정도까지는 별로 안 변해요. 도핑 양이 늘어도. 그렇죠?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슬금 이제 감소해서 여기는 좀 빠르게 감소하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 15승까지는 별로 안 변해.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빨리 변해요. 그죠? 그래서 실리콘인 경우에 한 10에 15승 이하로 도핑을 했을 때는 도핑 농도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도핑 농도에. 그건 왜 그러겠어? 네. 단위 세제곱센티미터당 5 곱하기 10에 22승계나 되는 많은 실리콘이 있는데 도펀트 이온 이렇게 조금 넣어가지고는 자꾸 한번 나쁜 예를 드니까 자꾸 나쁜 예를 들게 되네. 그 나쁘신 동네 양아치 형들이 좀 너무 멀리 있으면 부르면 어떻게 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죠? 야, 임마! 그러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도망가잖아.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도핑이 충분히 안 돼 있으면 그 나쁜 애들하고 거리가 충분히 머니까 전자들이 그냥 도망갈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도핑이 점점 많이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도 함께 기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이런 양상은 다른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메늄, 갈륨 아세나이드인데 뭐 갈륨 아세나이드 일렉트론이고 여기 홀이고, 저메늄 일렉트론, 여기 저메늄 홀이에요.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큰 편차를 보여요. 요 값은 대충 5도만 기억을 해놔요. 일렉트론에 대한 그 모빌리티는 도핑 레벨이 한 10에 15승 정도까지는 대충 한 1350 이 정도 되죠. 그리고 홀에 대해서는 대충 한 450, 60 이 정도예요. 그렇지? 450, 460 이 정도 값을 가져요. 그거에 비해서 갈륨 아세나이드 일렉트론은 뭐 이게 얼마야 지금?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8000이나 되네, 일렉트론이. 훨씬 크죠? 지금 우리가 모빌리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빌리티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모빌리티가? 큰 게 좋아요. 큰 게. 왜 큰 게 좋을까? 모빌리티가 크다는 거는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서 민감하게 리스판스에서 조금만 필드를 걸어줘도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확 크게 나타나는 얘기지.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조금만 필드를 걸어도 더 큰 커런트가 또는 커런트 데인시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모빌리티가 큰 재료를 가지고 소자를 만들어야지만 더 고속 동작을 하는 소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빌리티가 큰 게 좋아요. 큰 게. 그러면 지금까지 본 세 개의 반도체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아? 모빌리티만 갖고 보면 뭐가 제일 좋아? 갈륨 아세나이드가 제일 좋네? 그죠? 근데 지금 반도체는 주로 뭐 갖고 돈 벌고 있어요? 실리콘 갖고 벌고 있죠? 그건 왜 그럴까? 갈륨 아세나이드가 비싸서. 그러면 저메늄은? 저메늄 모빌리티 더 큰데? 실리콘보다. 저메늄도 원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비싸서 그랬다 그랬는데. 저메늄은 모빌리티가 더 커요, 실리콘보다. 왜 이걸로 안 하고 실리콘 갖고 할까?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건데,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실제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사람들이 저메늄 갖고 만들었어요. 실리콘 갖고 만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돈은 실리콘 갖고 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소위 말해서 그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반도체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절연층이 있어야 돼. 전기 안 통하는 층 또는 유전층이라고 불리우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실리콘은 아주 훌륭한 유전층이 있어요. SiO2라고. SiO2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냥 실리콘을 공기 중에 내버려 두기만 해도 표면에 SiO2가 생길 정도로 아주 정교적인 특성이 훌륭한 다이엘렉트릭 층이 존재하는데, 다른 반도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공정상의 문제 때문에 실리콘을 사실은 쓰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또 봅시다. 앞에서 내가 이 그림은 여기 온도예요. 온도고 여기가 모빌리티예요. 앞에서 내가 그 레티스 스캐터링하고 임퓨리티 스캐터링하고 온도에 대한 영향을 이야기했었는데, 먼저 도핑이 조금 돼 있는 경우에,
도핑이 조금 돼 있는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도핑이 조금 돼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퓨리티 스캐터링은 무시할 수 있겠지. 그죠? 무시가 돼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스캐터링이 점점 심해질 거고 모빌리티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T의 마이너스 2.3승 대충 실험적으로 보면 T의 마이너스 2.3승에 비례해서 모빌리티가 낮아져요. 그런데 이제 도핑을 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를 들면 10에 18승까지 도핑했다고 칩시다. 이 정도까지 도핑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애들이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졌어. 왜 그래?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 때문에 그래요. 온도가 설사 낮아져도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온도가 낮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이만큼 뚝 떨어져 있어. 왜 그래 이거는? 온도가 낮아도 이온들은 쿨롱 인터랙션에 의해서 스캐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도 인퓨리티 아이온 스캐터링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실리콘에 대한 일렉트론의 모빌리티의 경향이고 홀 모빌리티의 경향도 비슷한데 실험적으로 보면 T의 마이너스 2.2승에 비례해서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도펀트 농도가 작을 때는 리니어 하다가 이게 이제 농도가 심해지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온화되어 있는 임퓨리티들이 이제 스캐터링을 하기 때문에 뚝 떨어지게 되죠.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밑으로 뚝 떨어져 있는 거지. 자, 이와 같은 경향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고,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뭐냐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아까 요 식에서 얘기했듯이 요거예요. 레지스티비티 또는 컨덕티비티. 우리가 요 값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요 값. 그렇죠? 요 컨덕티비티 또는 요거분의 1, 요 레지스티비티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값은 사람들이 다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상당히 정확하게 실험적으로 다 해놔서 여러분들이 웨이퍼를 샀다 또는 뭐 도핑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값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 값을 알고 있든지 이 값을 알고 있든지 이 값을 알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도핑을 10에 15승계 했다라고 하면 N타입이라면 레지스티비티가 요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타입이라면 요 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읽으면 돼. 여러분들이 도핑을 했으면 이 양은 알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웨이퍼를 그냥 샀다라고 하면 웨이퍼 파는 사람이 내가 파는 웨이퍼는 레지스티비티가 얼마다라고 그 스펙을 다 적어놔요. 그 값을 보고 레지스티비티가 0.1옴센티미터다라고 하면 아 도핑은 여기구나. 레지스티비티 얼마 웨이퍼를 사면 거기에 표면이 무슨 면인지 100면인지 111면인지 그 다음에 N타입 도핑을 했는지 P타입 도핑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웨이퍼 사이즈는 얼마인지 두께는 얼마인지 이런 정보가 있고 레지스티비티 정보도 나와 있어요. 그 레지스티비티 정보로부터 여러분들이 도핑 레벨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요거는 뭐냐? 요건 다른 반도체.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갈륨 아세나이드 N타입, 뭐 저메늄 P타입, N타입 쭉 다 있죠. 여기에서 읽으면 돼. 따라서 내가 시험 문제를 냈다. 뭐 저메늄, N타입 저메늄에 대해서 레지스티비티가 얼마인데 걔의 뭐 페르미 레벨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를 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하나 참고 자료로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읽어가지고 그러면 도핑 레벨이 얼마구나. 도핑 레벨이 얼마니까 페르미 레벨은 어디에 위치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숙제했으니까 아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자, 이제 강의는 다 끝났고 간단한 예제를 2개를 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봐도 되는데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고 저메뇽이래. 상온에서의 레지스티비티를 계산해 보래요. 상온에서의 레지스티비티가 얼마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온에서의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의 레지스티비티 그러면 도핑 그 일렉트론이나 홀 컨센트레이션을 알면 되겠죠. 그래서 N하고 P, NI 값 결국은 그 NI 값이 2 곱하기 10의 13승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세 가지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NI 값을 다 소개했었죠. 난 이 숫자를 기억은 못해. 실리콘 하나 기억하기도 바빠요, 내 머리는. 난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간 찾으면 이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빌리티 값을 찾아야 되는데 모빌리티 값을 앞에서 이게 지금 뭐였죠? 저메뇽의 모빌리티 값. 예. 여기 아까 10의 13승이라고 했었죠? 그지? NI 값이 10의 13승인데 여기 10의 14승까지밖에 없네, 그림에. 그러면 10의 13승일 때는 어때요? 10의 14승일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 아까. 그지? 어느 값 이하에 가서는 도핑이 바뀐다 그래서 모빌리티가 안 변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아까 인트린식이라고 했었고, 그럼 일렉트론하고 홀에 대해서 저메뇽 읽으면 홀은 뭐 대충 여기가 1000이니까 여기가 2000쯤 될 거고, 저메뇽에 대한 일렉트론은 1000, 2000, 3000, 4000. 그지? 홀은 2000, 일렉트론은 4000이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빌리티 값을 읽고, 모빌리티 값, 네, 그렇게 나왔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레지스티비티 계산하면 되겠지. 이 식에서. 요 P하고 N 값은 알아요, 이제. 이 값 알고. 그렇죠? 이 값 알고. 그 다음에 뮤 값, 네, 모빌리티 값도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넣고 계산하면 되죠. Q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요번엔 도핑이 돼 있나 보네. 웨이퍼를 샀더니, 포스포러스가 도핑이 돼 있고, 레지스티비티가 10의 13승. 레지스티비티를 계산하려는 거죠. 10의 13승만큼 도핑이 돼 있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 10의 13승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홀의 농도는, 포스포러스죠. 그렇죠. 홀의 농도는 무시할 수 있겠지. 이게 10의 7승밖에 안 되니까 무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앞에서 얘기했었지. 실리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의 15승 아래쪽으로는 도핑 농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모빌리티 바뀌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거의 이 값일 거예요. 이게 10의 14승에서의 모빌리티 값인데 10의 13승에서도 모빌리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을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굳이 뭐 복잡하게 이것까지 넣고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 그지? 이거 넣고 괜히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건 작고 얘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거 빼고 계산해도 뭐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밴드 밴딩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제 드리프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텐데 지난 챕터에서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의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공부했었죠. 그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게 되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고 그 모양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그 밴드 밴딩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할게요. 예, 여기까지.